천안 직산에 10cm가 넘는 눈이 내리는 등 충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지역에도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습기를 머금은 눈이 내일까지 최대 10cm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2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면서 출근길에 대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전국 공항에서는 항공기 수백여 편이 결항되거나 지연되는 등 차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버스에 탄 승객이 기사를 때리고 방류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운행 중인 기사를 폭행하면 최대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지만 실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는 현실 취재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앞으로 60일 동안 전쟁을 멈추기로 합의했습니다. 교전 시작 13개월 만의 휴전 소식에 미국과 이란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7시 뉴스 오늘은 폭설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천안 직산에 10cm가 넘는 눈이 내리는 등 충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지역에도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습기를 머금은 무거운 눈이 내일까지 최대 10cm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있는데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솔 기자, 현재도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까? 네, 오늘 대전 지역에는 하루 종일 눈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했는데요. 한때 눈보라가 치기도 했지만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눈발이 다소 잦아든 모습입니다. 현재 천안에 대설경보가, 예산, 아산, 세종, 당진, 공주 등 충남 4개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 올겨울 들어 첫눈이 관측됐는데요. 지금까지 온 눈의 양은 오후 6시 반 기준 천안 직산이 13.5cm로 가장 많고 당진 신평 2.9, 세종 연서 2.8, 대전 0.5cm 등을 기록했습니다. 찬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6.5m에 이른 서천에는 강풍경보가, 대전과 세종, 충남 나머지 시군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강풍 피해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아침 8시 반쯤 대전시 월평동의 한 도로에서 강풍으로 나무가 쓰러지고 이어 오후 2시 20분쯤 석교동의 한 빌라에서 지붕 철판이 덜렁거린다는 신고가 접수돼 안전조치가 이뤄지는 등 대전과 충남에서 2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또 바닷길도 현재 높은 파도와 강풍으로 대부분 통제되거나 여객선 운항을 멈춘 상태입니다. 이번 눈은 내일까지 충남 북부는 5에서 10cm, 대전과 충남 남부는 2에서 7cm가량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반 눈보다 3배 더 무거운 습설이 예보된 만큼 비닐하우스 같은 시설물 붕괴나 나무까지 부러짐 등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 내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돼 도로가 얼 수 있는 만큼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KBS 뉴스 한솔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는 어젯밤부터 최대 20cm를 훌쩍 넘는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지난해보다 일주일 이상 늦은 첫눈이었지만 첫눈이 폭설로 변하면서 출근길 시민들은 극심한 혼잡을 겪었습니다. 최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붉은 눈발이 쉴 새 없이 휘몰아치더니 이내 세상을 하얗게 물들입니다. 전날부터 날리던 진눈깨비가 새벽부터 한방눈으로 변했습니다. 지난해보다 9일 늦은 서울의 올해 첫눈입니다. 과제하다가 창밖에 봤는데 눈이 많이 내려서 눈 맞으러 나왔어요. 거제도에서 와가지고 눈이 이렇게 많이 오고 또 쌓이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되게 새롭고. 하지만 도로 위에서 생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배달기사는 오토바이에서 내려 두 발로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화물차와 택시는 비탈길에서 속도를 줄이고 조심스럽게 운전합니다. 이쪽 길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쪽은 열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서 좀 멀게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한 1시간 반 정도 지연될 것 같습니다. 오전까지 계속해서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된 데다 기온도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어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미 고속도로 곳곳에선 화물차가 넘어지고 추돌 사고까지 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눈이 수분이 많은 무거운 눈인 만큼 구조물 안전 등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비상근무에 돌입한 서울시는 눈을 녹이거나 밀어내는 등 제설 작업을 벌이며 차량 혼잡을 줄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기습적인 폭설에 전국 곳곳에서 눈길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눈 때문에 정전까지 잇따르면서 많은 주민들이 한파 속에서 큰 불편을 겪어야 했는데요. 폭설 사건 사고는 조휴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새벽부터 눈이 쏟아진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석터널 입구.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미끄러지더니 한 바퀴를 돌고 멈춥니다. 뒤따르던 화물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해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다른 차량 석 대도 잇따라 추돌합니다. 이 사고로 미끄러진 승용차 운전자인 80대 여성이 숨졌고 4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벌써 뒷부분이라든가 이 서로 추돌한 상태로 많이 간파된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차량들이 한 2대 정도 남아 있었고요. 오후까지 20cm 가까이 눈이 내린 전북 진안에선 고속도로를 달리던 대형 화물차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화학물질이 쏟아졌습니다. 화물차 기사는 다리를 다쳤고 차에 실린 석유류 1,600리터가량이 누출됐습니다. 다행히 유해 물질은 아니었지만 방제 작업에 7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하루 종일 10cm 안팎의 눈이 내린 충북 곳곳에서도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충북 단양에선 승용차가 비탈면 아래로 굴러 2명이 다쳤고 평택 제천 고속도로 음성나들목 부근에선 양방향에서 6중 추돌 사고가 나 6명이 다쳤습니다. 폭설에 정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강원도 횡성에선 나무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전신주 위로 쓰러지면서 270여 호가 5시간 동안 추위에 떨었습니다. 습설이 내려서 나무에 앉은 습설의 무게가 견디지 못하고 나무가 전주로 쓰러지면서 발생을 했고요. 강원과 전북에는 내일까지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조희연입니다. 이렇게 전국 곳곳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항공기 등의 교통편 운항도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전국 공항에서는 항공기 수백여 편이 결항되거나 지연됐고 백길도 운항 통제가 잇따라 여객선 운항에 차질이 이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이광열 기자입니다. 전국에 내린 많은 눈으로 인해 오늘 비행기들도 정상 운항되지 못했습니다. 오전 10시 25분 김포공항을 출발해 김해공항을 갈 예정이던 대한항공 여객기를 포함해 오후 5시 기준으로 모두 80여 편의 국내선 항공기가 취소됐습니다. 운항은 됐지만 출발이 지연된 국내선 비행편은 179편에 달했습니다. 국제선 항공편들은 오전에는 큰 차질이 없었지만 오후 들어 결항편이 크게 늘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중국 시안행 대한항공 여객기를 시작으로 오후 5시 기준 국제선 68편이 비행을 포기했습니다. 출발이 지연된 비행기들도 100편이 넘어 승객들이 수시간씩 공항에 발이 묶이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폭설에 백길도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하루 전국 바다 87개 항로에서 113척의 여객선이 운항될 예정이었지만 기상 악화로 17개 항로에서 24척만 정상 운항됐습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공천심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야는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포결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심사 자료와 지방선거 공천 관련 자료 등이 압수수색 대상입니다. 김영선, 명태균이 저희 김영선 공천 관련해서 또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문제됐던 포항시장이나 이쪽 관련해서 한 부분이 있는지를 압수수색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검찰은 국민의힘 당사 내 조직국과 국회의원회 간 기획조정국에서 관련 자료 확보를 시도했습니다. 앞서 창원지방검찰청은 최근 국민의힘에 창원 의창지역구 등 공천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에서 이를 거절하자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민주당은 명태균 의혹을 중심으로 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정권 몰락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면서 다음 달 10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압도적 민심을 거역하고 김건희 특검을 거부한 만큼 윤석열 정권의 몰락은 필연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위헌적 특검법에 재표결 일정까지 연기하는 등 이간책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럼에도 당이 영향받거나 단일 대우가 흔들리는 일은 없을 거라며 특검법 부결을 자신했습니다. 민주당 사정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의 정치가 좌지우지되거나 영향받지는 않습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대장동 검사로 알려진 강백신, 어미중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다음 달 11일 열기로 의결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명태균 씨는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뿐 아니라 특정 정치인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KBS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명시 측이 진행한 여론조사 원본 자료를 확인했더니 뚜렷한 조작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이형관 기자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이 한창이던 2021년 2월 23일 미래한국연구소의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응답 완료자는 1,366명. 그런데 실제 원본 자료에는 10개 질문에 모두 응답한 인원은 688명입니다. 최종 보고서가 실제 응답자 수를 2배 가까이 부풀린 건데 특히 20대에서 40대 조사 결과가 의심스럽습니다. 서울 용산구 등에 사는 30대 여성으로 표시된 응답자에게 직접 전화했더니 부산에 사는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서울 거주에 안 했는데요. 제가 부산에 있었는데 잘 안 받죠. 가상양자 대결 결과도 달라졌습니다. 원본 자료에는 나경원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6.7%포인트 차로 앞섰는데 최종 보고서에선 오차 범위 안으로 좁혀졌습니다. 나 후보 우세에서 접전으로 바뀐 겁니다. 이 여론조사가 이뤄진 날 오세훈 서울시장 지인 김모 씨는 미래한국연구소 측에 7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암암리에 돌아다닐 수는 있겠죠. 우리 후보하고 막상막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 거짓 여론전을 펼 수도 있겠죠. 당내 경선에서 이긴 오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간 단일화 여론조사도 의심스럽습니다. 원본 자료 응답자 수 963명은 보고서에서 1,771명으로 부풀려졌습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후보와 관련해 미래한국연구소가 진행한 비공표 여론조사는 13건. 적어도 6건에서 조작 정황이 확인됩니다. 오세훈 시장은 명시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합니다. 의문을 가질 정도로 저로서는 정말 지금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2019년 이후 대표성 없는 표본으로 비공표 여론조사를 했다가 3차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앞으로 60일 동안 전쟁을 멈추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교전 시작 13개월 만에 들려온 휴전 소식에 미국과 이란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위재천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안보 내각이 레바논 휴전안을 전격 승인하면서 현지 시각 오늘 새벽 4시부터 앞으로 60일 동안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무기를 내려놓게 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첫 교전 이후 13개월여 만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 위협에 집중하면서 군에 휴식을 주고 하마스를 고립시키는 게 휴전의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משך הפסקת האש תלוי במה שיתרחש בלבנון. אם חיזבאללה יפר את ההסכם וינסה להתחמש, אנחנו נתקוף. 미국이 제시한 이번 휴전안에 따라 헤즈볼라는 국경에서 30km 떨어진 리타니강 북쪽으로 물러나고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해야 합니다. 두 병력 간 중간지대인 이른바 블루라인에는 레바논군과 유엔 평화유지군 수천 명이 주둔하게 됩니다. 이미 3천여 명이 희생되고 100만 명 넘게 피난길에 올랐던 레바논 남부 지역은 대규모 귀가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كجنوبية إنه لو وقت بيوتنا منضلنا مرفوعين الراس الحمد لله بفضل المقاومة وحزب الله. 미국도 휴전 소식을 반겼지만 중동 위기가 해소된 건 아니어서 여론은 긍정적이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The fighting across the Lebanese-Israeli border will end.
will end. This is designed to be a permanent cessation of hostilities.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이란은 휴전을 환영한다면서도 그들의 저항을 계속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도 휴전에 합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위재천입니다. 러시아가 사상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을 감행해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서방이 지원한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에 거듭 발사한 데 대한 보복으로 해석되는데요.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들은 북한군의 개입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러시아가 공격용 무인기 188대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 가운데 76대를 우크라이나 공군이 격추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개전 이래 러시아의 드론 공격 중 최대 규모입니다. Майже 200 російських дронів проти України за добу – це майже 200 доказів, що російські бажання вкрай далекі від будь-яких ідей про справжній мир. 우크라이나 공군은 대규모 드론 공격으로 중요 인프라 시설이 타격을 입고 여러 지역의 아파트 등 건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테르노필주 등 공격이 집중된 우크라이나 서부 일부 지역엔 대규모 정전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을 따라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러시아 본토에 미국산 에이테크스 미사일을 쏜 우크라이나에 대해 보복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탈리아에 모인 주요 7개국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러시아 지원이 분쟁의 위험한 확장을 의미한다며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This is a matter of grave concern for all the members of the G7, both because of what it means for Ukraine, what it means for broader European security, but also what it means in the Indo-Pacific. 주요 7개국 외교장관들은 지난주 러시아가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대해서도 무모하고 전쟁을 확대하는 행위라고 성토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이 확전에 맞서 행동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늦은 밤 지하철 승강장 등에서 잠이 든 취객들의 휴대전화를 훔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훔친 휴대전화는 중개업자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밀반출됐습니다.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지하철 승강장 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의자 위에 휴대전화를 슬그머니 챙기더니 쓰러진 사람을 깨웁니다. 또 다른 지하철역, 한 남성이 지하철에 타고 취객 옆에 다가가 휴대전화를 훔칩니다. 이렇게 심야 시간대 지하철역 등에서 취객들의 휴대전화를 훔친 남성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지하철 승강장이나 전동차 안에서 취객들의 휴대전화 10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훔친 휴대전화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남성 A씨에게 넘겨져 해외로 밀반출됐습니다. 불법 체류자인 A씨는 이들이 훔친 휴대전화 10대를 200여만 원에 사들인 뒤 보따리상 등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밀반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 8일 휴대전화를 훔친 남성 1명과 A씨가 휴대전화를 거래하는 현장을 급습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휴대전화를 훔친 다른 남성 2명을 추가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훔친 남성 3명 가운데 2명을 절도 혐의로, 휴대전화를 해외로 밀반출한 A씨를 작물 취득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연말연시 술자리가 많아지는 만큼 지하철을 이용할 때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대전에서 술에 취한 버스 승객이 운전기사를 때리고 얼굴에 박뇨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운행 중인 기사를 폭행하면 최대 징역형에 처해지지만 실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시내버스 뒷자리에 앉은 한 남성이 담뱃불을 붙입니다. 버스기사가 다가가 말려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잠시 후 비틀거리며 운전석으로 다가가는 남성. 이번엔 운행 중인 기사 앞에서 바지춤을 내리고 얼굴에 소변을 보기 시작합니다. 술 냄새가 나고
취해 있는 상태에서 비틀거리고 욕을 하면서 급기야는 주먹까지 날립니다. 당시 버스 안에는 다른 승객 5명도 타고 있던 상황. 실랑이는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40분간 이어졌습니다. 운전기사는 전치 2주의 부상과 큰 충격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승객들 볼 때마다 막 엄칫엄칫 놀라고 운행 중인 기사를 폭행하면 최고 징역 5년형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대전에서 버스 기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실제 처벌까지 안 이어지고 있거든요. 행위자가 경각심도 없고 처벌도 솜방망이 처벌에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된 사례는 12,500여 건에 달합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주행 중인 버스나 택시 기사의 폭행은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요. 앞서 본 김예은 기자의 리포트 내용, 이한나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운행 중인 시내버스 안에서 흡연을 한 것도 모자라서 버스 기사의 얼굴을 향해서 방류를 했다. 예, 너무 상식 밖의 일이라서 참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가 없는데 이런 행위를 당한 버스 기사나 또 이를 지켜본 승객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충격이었겠다 싶습니다. 가해자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그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보통 일반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폭행이라고 하더라도 네. 이제 이러한 행위는 다른 사람 신에 이제 신체 상해를 가하고 그리고 정신적 고통을 줄 수도 있어서 네. 굉장히 죄질이 나쁜 범죄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죄는 자칫하면 대형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형법에서도 중대범죄로 다루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제 특가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이 법률에서는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요. 네. 만약 이 경우에 이제 사람이 상해를 입게 되면 네. 그때는 벌금형이 없이 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사망에 이른 경우가 된다고 했을 때는 5년 이상의 징역, 최대 무기징역의 형까지 선고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땐 이미 승객들을 태우고 버스가 운행 중이었던 상황으로 보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특가법에 의해서 최소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자, 이 사건 내용을 저희가 좀 살펴보니까요. 가해자가 당시에 만취 상태였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만취 상태에서 범죄를 일으킨 경우에 흔히 그 심신미약이 인정이 되면 감형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의 경우도 혹시 그러면은 그 심신미약이 인정될 수도 있는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형법에서는 네. 심신장애로 인해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네. 의사결정을 할 만한 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때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해서 심신미약 상태를 이제 감경 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형 기준에서도 형을 정할 때에 심신미약을 감경 요소로 규정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러면 이 경우 심신미약이라는 것이 남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개별적인 기준을 또 따로 두고 있기는 합니다. 네.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네. 범행을 할 예정인데 고의로 술을 마셨다. 네. 이때는 오히려 이 만취한 상태가 감경이 아니라 가중 요소가 됩니다. 네. 그리고 범행을 할 예정에 있지는 않았지만 고의로 술을 마신 건 아니지만 평소에 이 사람이 술을 마시면 이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행위를 하기도 하고 소위 말해서 필름에 끊기는 일도 있고요. 네.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이제 만취 상태를 감경 요소로 반영해 주지는 않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아무리 만취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 상태까지 이르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때 감경 요소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그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상태가 어떤 걸 보고 정하는 건가요? 좀
이 사건에 좀 비교하자면 이 사건에서는 이 가해자가 뭐 버스 안에서 흡연도 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기사를 향해서 소변도 본 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네. 심신미약의 정도라고 하면 사물의 분별이 조금 어렵고 네. 의사소통도 되지 않을 정도에는 이르러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뭐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아는 것 같고요. 뭐 방향을 정하는 것에도 좀 지장은 없어 보여서 네. 이 정도면 심신미약에 이른 상태라고 보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변호사님, 그러면 궁금한 게 더 하나 있는데 이 그 주치로 인해서 술을 마시고 사물의 분별이 어렵고 그러면 의사소통이 어려우면은 무조건적으로 그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이 되는 건가요? 이럴 때는 이제 술을 마시게 되는 경위도 법원에서 함께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정을 하고 술을 마셨느냐 아니면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고 범죄에 이르게 됐느냐 네.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잊을만 하면 이렇게 버스나 택시, 이 운수 종사자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터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좀 조사를 해봤더니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운행 중인 기사를 폭행해서 경찰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무려 16,530여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1년에 230여 건 이상 이 신고가 됐는데 사실 이게 신고가 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수도 있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왜 이런 문제들이 근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하는 걸까요? 우선은 이번 사건도 그렇지만 이 운전자를 폭행하는 사건에 있어서 가해자들 상당수는 술을 많이 마신 주취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 운전하는 그 상황의 특성 문제도 있는데요. 네. 운전에 집중하다 보니 좀 운전하는 사람은 행위에 좀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반면에 뭐 가해자들은 뭐 말을 하거나 어떤 이런 협박, 이런 네. 폭행을 하는 행위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롭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점을 이용해서 운전자를 협박하고 폭행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게 정말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가 법에 정한 것보다 많이 낮은 경우가 네. 흔합니다. 뭐 운전자를 폭행한 이제 가해자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특가법을 두고 형을 가중시키게끔 하고 있긴 하지만요. 초범부터 약식 기소로 처벌되거나 재판 가더라도 벌금형 정도 그치는 경우가 좀 대부분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네. 일반인들도 이 범죄의 심각성 인지 못하고 네.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실질적으로 처벌이 그 범죄보다는 훨씬 더 낮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2015년에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향한 폭행과 협박에 대한 처벌 수위를 훨씬 높였다고 하거든요. 어떤 내용으로 얼마나 많이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까? 이 법률이 사실 개정된 지 한 10년 정도 이제 되어 가는데요. 아직도 운전자를 폭행하면 이제 가중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일반적인 형법상 폭행이나 상해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사건을 좀 찾아봤는데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서도 이제 자신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한 대학 교수에 대해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상대적으로 무거운 편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형을 선고한 사실이 있고요. 다른 지역 사례에서는 이제 광주광역시에서 버스 기사를 폭행하고 달아난 가해자에게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면서 네.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처럼 이제 처벌 수위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긴 하고요. 우선 이 운전자들이 운전자를 폭행할 때 폭행 행위만 존재하는 경우는 좀 드물고 모욕적인 언사나 폭언. 업무방해 행위도 네. 동반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범죄라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그러면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9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10% 이상 늘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9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을 넘어섰는데 심각해지기만 하던 저출생 상황에서 반전의 기색이 뚜렷해졌습니다.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아용품 박람회장. 아기를 데리고 온 부모뿐 아니라 예비 부모들의 방문도 부쩍 늘었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며 급감했던 방문객 수가 최근 회복됐습니다. 작년이랑 비교하면 많이 차이 납니다. 출산율이라든지 뭐 결혼율은 좀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9월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10.1% 늘며 석 달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올해 들어 9월까지로 보면 17만 8천여 명, 지난해 같은 기간을 넘어섰습니다. 연간 출생아 수가 지난해를 앞서 9년 만에 반등할 기세입니다. 30대 인구 증가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다시 늘었던 혼인이 출산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결혼은 작년 3월에 했어요. 처음에 연애를 할 때도 애들 둘 이상은 낳자 이렇게 계획을 가졌기 때문에 3분기 합계 출산율도 지난해보다 0.05명 늘어난 0.76명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앞서 올해 합계 출산율은 0.68명, 내년에는 최저점을 찍고 2026년 상승할 거라 전망했지만 바닥과 반등 시점이 2년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재 흐름으로 본다면은 0.72명에서 0.74명 정도까지 전년도보다는 합계 출산율이 조금은 늘어날 것으로. 출산의 선행 지표인 혼인 건수도 3분기 기준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을 위한 첫 탐사 시추 위치로 대왕고래로 알려진 8광구와 6의 1광구 북부 지역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시추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 사업성을 가늠할 첫 시추 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에 나올 거로 보입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대왕고래로 알려진 8광구와 6-1광구 북부 지역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의 첫 탐사 시추 위치로 확정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달 초 한국석유공사가 제출한 대왕고래 탐사 시추 계획안이 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최종 승인한 겁니다. 대왕고래는 8광구와 6-1광구 북부에 걸쳐 동서 방향으로 길게 형성된 50km 구간으로 석유공사가 특정한 유망지역 7곳 가운데 석유 가스 매장량이 가장 많을 거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본격적인 시추는 다음 달 시작되는데 작업 기간은 2달 정도 걸릴 거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시추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분석해 내년 상반기 중 1차 공 결과를 공식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편 시추선인 드릴십 웨스트 카펠라호도 부산항을 향해 항해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양 선박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현재 브루나이만에서 출발해 남중국해를 향하고 있는 카펠라호는 다음 달 9일 오전 6시 부산항 도착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 달 중순 시추선이 부산항으로 들어와 기자재 선적, 연료 주입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쳐 시추 작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한편 지난달 S&P 글로벌을 투자 유치 자문사로 선정한 산업부는 1차 공 시추 이후 본격적인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시행령 등 관련법 개정도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경입니다. 인구 100만이 넘는 기초단체에 광역단체급 권한을 주는 특례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천안시를 비롯한 여러 중소도시가 균형발전기회를 내세워 특례시 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장벽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 인구 100만 이상으로 못 박은 특례시 기준을 비수도권만 50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서 인구 100만을 넘겨 특례시가 된 경기도 수원과 용인, 고양과 경남 창원에 더해 인구 50만을 넘긴 천안과 청주 등 비수도권 5개 시군도 특례시가 될 수 있습니다. 특례시가 되면 도시개발계획 등 24개 분야에서 광역단체장급 권한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상임위 검토 과정에서 특례시 취지나 지역 특수성을 고려할 때 50만 도시의 기존 특례를 그대로 적용하는 데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아울러 행안부나 몇몇 지자체도 50만 이하 도시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기준 완화에 부정적인 견해를 냈습니다. 수년간 특례시 지정을 추진해온 천안으로서는 아쉬움이 큽니다. 100만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권 제도밖에 안 돼요. 50만 기준으로 낮춰서 지방에도 어떤 거점 도시를 육성할 수 있는 그러한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구 30만을 넘긴 아산시는 특례시보다 한 단계 아래인 대도시 특례를 노리고 있습니다.
인구 30만, 면적은 1000제곱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는데 강원도, 원주, 경북 구미와 함께 정부의 면적 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청을 거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더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2년 이상의 추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해결하고 균형 발전을 내세워 행정과 재정적 권한을 더 달라며 특례 완화를 요구하는 기초단체가 늘고 있지만 특례 취지나 광역단체 역할 축소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아 해법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요즘 대학마다 수능 시험을 본 고3 수험생, 즉 예비 신입생들을 초청해 전공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 속에 한 명이라도 더 신입생을 붙잡으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이영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공 탐색 박람회가 열린 대전의 한 대학. 40여 개 학과가 부스를 마련하고 해당 학과 교수와 조교가 직접 상담에 나섰습니다. 학생들은 전공 과목과 졸업 후 진로 등 평소 궁금했던 내용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기존엔 전과나 복수 전공을 고려 중인 재학생을 대상으로 여는 행사였지만 올해는 수시 합격자를 비롯해 지역 고3 수험생 800여 명도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약간 이 과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고 취업도 어디로 하는지 전망이 어떤지 알게 되니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배재대와 우송대 등 지역의 다른 대학들도 조만간 수시 합격자나 고3을 대상으로 하는 비슷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곳들은 이미 수시 합격자 발표까지 난 상황이지만 여러 대학에 동시 합격한 수험생이나 정시 모집 등을 염두에 두고 한 명이라도 더 신입생을 유치하려는 전략입니다. A라는 학과를 선택하면 그 학과에 대해서 어떤 비전이나 어떤 자존감이 있고 이렇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재학생 충원율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수능 끝나고 갈 곳 없던 고3 수험생들에게도 좋은 기회입니다. 현장 체험을 내고 딱히 할 게 없다고 느껴져가지고 이런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학령 인구 감소 속의 신입생 충원 결과는 대학의 평판을 판가름하는 잣대가 되고 있는 만큼 대학들의 생존 전략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현재 서해상에서 발달한 눈구름대가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오늘 밤부터 더 강한 눈이 예상되는데요. 현재 천안에는 대설경보가, 세종과 충남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하고 무거운 눈이 내리겠고 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충남 북부 내륙에 최대 10cm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2에서 7cm의 눈이 오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서천에는 강풍경보가, 그 밖의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이어지겠습니다. 추위도 계속됩니다. 내일 대전과 세종의 아침 기온 1도, 한낮 기온 8도에 머물겠고요. 바람이 강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천안이 영하 1도, 한낮에 서산이 7도를 보이겠습니다. 충남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부여가 1도에서 시작하고요. 한낮에 보령이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해 중부 전해상에 풍랑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도 물결이 최고 4.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을 밑돌며 춥겠고 금요일 밤까지 비나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